그래서 저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는 할 텐데 그 폭이 얼마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작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나가 봐야 아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좀 요새 보니까 세계 경제가 그대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일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글로벌 경제 전망, 각 국가별 경제 전망, 한국의 경제 전망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들여다볼 거니까요. 네, 꼭 5편 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IMF 등 주요 기관에서 이제 경제 전망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좀 낮추고 있고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좀 높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IMF가 분기별로 세계 경제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10월, 올 1월, 4월, 7월 계속 낮추고 있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가 한 3.2% 정도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최근에 그 추이를 한번 보면은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어요.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한 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입니다. 그 정도 급으로 굉장히 쇼크였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큰 침체에 빠졌었는데 미국 경제가 2020년에 마이너스 3.4%나 성장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얼마나 기업들이 급했냐면은 2020년 3월, 4월 2달 사이에 일자리를 2,200만 개 줄여버렸어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거죠. 네. 네, 그만큼 2020년 세계 경제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2020년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다. 그럼 오늘은 그럼 글로벌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주제로 정했냐면은 네. 요새 정말 바쁘거든요. 기업체에서 강의해달라, 단체에서 강의해달라. 제주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심지어는 안도까지 가야 돼요. 와. 그래서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 각종 경제단체 투자자들도 올 하반기 내년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 원래의 목적이 시대의 흐름을 알자, 거시경제 흐름을 알자. 네,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이번에 한번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리즈로 한번 준비해 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2020년 코로나19가 딱 발발되었을 때부터 지금 바라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사실 괜찮지 않았나요? 예, 지난해 세계 경제가 IMF 수치인데요. 2020년 마이너스 3.1에서 지난해는 6.1% 성장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6.1%라는 건 그야말로 V자형 회복이거든요. 네. 예, 세계 경제가 이렇게 회복된 거는 코로나가 오자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자 각국 정부가 정말 돈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 많이 썼고요. 또 중앙은행은 금리 금방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역사에 볼 수 없는 돈을 많이 푼 겁니다. 특히 미 연준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무려 연준 자산이 3조 달러나 늘어나 버렸어요. 3조 달러요? 예. 이 3조 달러 의미가 뭐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거의 5년 동안에 3조 달러 좀 못 풀었는데요. 이번에는 단 석 달 사이에 3조 달러를 풀어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금리 내리니까 소비 투자 늘어나고 각종 자산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작년에 6.1%나 성장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재정 정책 이 심각했던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정부 그리고 각국 정부들에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결국에는? 예, 그렇죠.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는 그런 식으로 해서 V자형 회복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땠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IMF가 이거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 7월 전망치입니다. 올해 3.2%, 내년에 2.9%. 이 3.2, 2.9%가 뭐냐면요. 2010년부터 작년까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3%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3.2, 2.9%라는 것은 이제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마 이것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뭐 이런 IMF나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전망한 것보다 높게 나오니까 뒤따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리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이 꺾이고 나면 경제 성장을 내가 이만큼 전망했는데 실제는 낮게 나오니까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IMF 이 하향 조정이 안 끝난 것 같고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올해 연말에 경제 전망을 한번 내놓을 텐데 제 생각에 이것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계속 낮추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뭐 변명인데요. 네. 사실 제가 구하면 사이클상 꺾였는데 꺾이는 거 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있죠. 첫 번째, 최근에 인플레가 원격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지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자산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부여효과에서 소비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렸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뭐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공급국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 또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기구 가입할 때 중국이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18%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만큼 증가했네요. 중국이 빨리 성장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물론 봉쇄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0.4%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가가지고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 이런 거 점잖지 못한 표현을 쓰던데 네. 그만큼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정말 많은 리스크들 때문에 그런 거네요. 중국 영향이 꽤 크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 가팔라진 것도 있고 또 금리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IMF보다 훨씬 더 내년 성장 전망치가 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네. 뭐 작년에 책을 내면서 긍정적인 경우와 비관적인 경우, 그 그림의 빨간 선이 비관적인 경우인데 그걸 확률로 한 60% 정도 표시해놨는데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는데 뭐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내년에는 이리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말, 올 연초만 같더라도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이 다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세계 경제 좋다. 그런데 요새는 전망치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도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요새는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망 기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는 할 텐데 그 폭이 얼마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고 2009년 전 세계로 확산됐었죠. 네. 그때 세계 경제가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근데 그때는 마이너스 0.1%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지만은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렇게 침체는 안 빠졌었어요. 심각한 침체는 그냥 마이너스 0.1% 간신히 좀 마이너스였죠. 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3.1% 성장했는데요. 저는 뭐 이 사이 수치가 나올 것이다. 내년에. 그래서 IMF가 내년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확실시 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가 문제인 건데 교수님께서는 IMF 전망보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네. 뭐 원래 제가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뭐 작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나가 봐야 아는데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요새 보니까 세계 경제가 그대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월가에서도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월가에서 그런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번 그 IMF 경제 전망하면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는데요. 특히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췄거든요. 네. 예, 미국 경제 IMF가 내년에 1%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낮출 때는 실제치는 더 나쁘게 나오거든요. 아마 내년에 세계 경제가 좀 심각한 한번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한번 대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좀 비관적으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다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금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왜 경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세계 경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마이너스 성장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020년에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예, 그런데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빨리 극복했었어요. 예,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효과였었죠. 예,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다 보니까 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서 뭐 각국 세계 부채를 발표하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세계 부채가 146조 한 4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306조 4천억 달러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GDP 대비로도 세계 GDP 대비로도 274%에서 400%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뭐 국가별로 지역별로 보면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신흥시장 기업 부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가계 부채가 늘어났죠. 네. 한마디로 2008년 글로벌 이후 세계 경제가 성장했는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기가 발생하다마다 돈을 중앙은행이 너무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특히 그 마샬 K라고 그러는데 GDP에 비해서 M2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특히 2020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마샬 K가 수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미국 중심으로 붕괴되는 과정이죠. 지금 주택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 신문 보면은 우리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거래가 안 된다 그러는데 미국도 최근 조짐 보니까 신규 주택 매매, 기존 주택 매매 이 거래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주택 시장의 거품이 붕괴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하고 자산가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금리만 낮으면은 괜찮아요. 경기만 좋으면 이게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근데 경기마저 나빠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OECD 선행지수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먼저 꺾이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작년 하반기 들어가서 다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금리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기업이익 증가율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동안 그 쌓였던 부채 문제, 집값까지 떨어지면서 자산가의 거품 문제 함께 붕괴되면서 내년에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침 노조스라는 분이 물론 그분이 모든 걸 맞추지 않지만 최근에 그 투자와 미래, 돈의 미래 이런 책을 내면서 80평생 보지 못했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전 세계 조사했던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 이 두 가지가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한번 올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융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 떨어지니까 부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자들 기회가 오고는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직장 들어가지고 월급도 받고 또 저 부모님한테 뭐 그런 시기가 오면은 나중에 갚아준다고 굉장히 은행 이자보다 더 비싼 이자 드린다고 돈 좀 빌려주세요. 저한테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게. 괜찮은 방법이네요. 제가
이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뭐였냐면요. 앞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기 침체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성장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자산 가격 거품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점차 무너져 갈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글로벌 경제 전망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전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꼭 5편 모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